네, 안녕하십니까. 경제학문제풀이 14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이제 물가 인플레 시럽이죠. 네. 1번까지는 지난 시간에 풀어드렸고 이제 4번 한 거 보겠습니다. 4번 14장의 4번 문제 뭐냐, 계산 문제인데 연물가 상승률이 12%의 경우에 갑이 100원을 빌려주고 1년 후에 실질가치로 105원을 받으려고 한다. 100원 빌려주고 실질가치로 105원을 받으려면 실질이자가 5%죠. 실질이자를 이제 5%로 받으려고 한다면 갑은 명목이자를 몇 프로로 빌려줘야 될 것인가. 이제 PC효과 계산 문제네요. 그죠? 우리 PC효과는 스스로 말을 할 때는 이제 실질 자기가 받고자 하는 실질 이자를 불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물가 상승 예상률만큼 명목이자를 비례적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올리고요, 또 내려가면은 또 내리고, 이 두 개를 비례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 이게 이제 PC효과죠. 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이걸 이제 비례적으로 움직여주면 실질이자는 항상 불변이 유지됩니다. 이제 말로 할 때 이렇게 하지만 이제 우리 계산 문제는요, 이건 이제 약식이죠. 약식. 말로 할 때는 계산 문제는 실질이자 플러스 물가 상승 예상률만 다른 게 아니고 이건 원금에 대한 가치 하락 보상이고요, 이자분에 대한 가치 하락 보상도 있기 때문에 실질이자 곱하기 물가 상승 예상률도 요 들어가야 되죠. 이거 이제 크기는 미미하지만 요까지 넣어야 진짜 정확한 오차 없는 PC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계산 문제는 요 두 개를 고려하시겠죠. 그래서 요 계산 문제니까 일단 이 사람이 받고자 하는 실질이자는 5%고요. 5%고, 그다음 물가 상승 예상률이 12%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 문제니까 요 이자분에 대한 가치 하락도 보상받아야 되니까 실질이자 곱하기 물가 상승 예상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17%고 이거 계산하면 0.6%거든요. 17.6%가 정식 답입니다. 물론 이제 계산 문제에서도 이제 이게 정식 답이고요. 이거는 17.6이 답이 보기 4번에 있네, 그죠? 4번이 당연히 답이고, 만약에 이것도 17.6이 없다면은 이제 약식으로 17%가 답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출제자에 따라서 정식 답을 원하는지 보기를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약식 답을 원하는지 그걸 보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로 할 때는 요거 이야기 안 합니다. 말로 할 때 여기 이제 미미하기 때문에 말은 생략하고 요것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예상치 못한 인플레다. 이제 물가는 이제 인플레니까 이제 경기 호황일 것이고, 예상은 못했단 말이에요. 예상은 안 한다. 물가 상승이 된다. 적합한 것은 1번 소득이 부자에서 가난한 자에게 이전된다. 부자에서 가난한 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로부터 부자라고 이전되겠죠. 이거 틀린데.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이 될 때 불리해지는 사람과 유리해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다 공부하셨죠. 그 중에 부자, 가난한 자, 이건 뭐냐면은 근로소득자들이 불리하고 재산소득자들이 유리해지죠. 요게 이제 근로자들이 우리 임금소득자들이 보통 우리나라 저소득자들이고, 그 이자나 임대소득 버는 사람들이 재산소득자들이 고소득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죠.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부자에서 가난한 자로 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서 부자로 이렇게 소득이 이전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소득이 채권자에서 채무자에게, 요거는 맞죠. 우리 돈 빌려준 채권자가 불리해지고 채무자가 유리해지죠. 돈 빌린 자가 유리해지죠. 여기 이제 돈같이 떨어지니까 채권자가 불리해지고 채무자가 유리해집니다. 물론 이때 PC효과가 일어나면은 이제 채권자가 손해 안 보는데, PC효과 행동을 안 한다면 물가 예상이 안 됐으니까 PC효과 행동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실질자가 다운됨으로써 이게 불리해지고 유리해지고, 그 다음에 화폐자산가들이 불리해지고, 실물자산가들이 유리해지고, 수출업자들이 불리해지고, 수입업자들이 유리해지고, 그 소비자가 불리해지고, 이제 재화 가격이 오르니까 생산자가 유리해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 납세자들이, 이것도 아시죠? 잘 살게 된 것도 아닌데 물가만 오르면 명목소득만 오르기 때문에 누진세 제도에서는 세부담이 올라가게 돼 있죠. 잘 살게 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납세자 세금 많이 내서 불리하고, 정부는 세금 많이 걷어주니까 유리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2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본다. 이건 아니죠. 틀리고. 4번 소득이 불규칙하게 재분배된다.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불리해진다, 유리해진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죠.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적어놓은 거고. 이거 외에도요, 전국 방방곳곳에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익보고, 막 이런 게 생깁니다, 여러분. 상대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자는, 유리해질 것이고, 자기와 관련된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는 자는 불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예측할 수 없는 데서 막 생깁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주 불규칙하게 재분배된다. 이렇게 또 맞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은 2개네요. 2번하고 4번 답이 2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문제가 반대로 나오는데, 예상하지 못한 물가 하락 디프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물가 하락은 물가 상승하고 반대니까 이 좌측과 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알겠죠? 예상치 못한 물가 하락이 되면 여기 있는 자들이 불리해지고요. 여기 있는 자들이 유리해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그건 이제 5번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 인플레이션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하겠습니다. 1번.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예견될 수 있다면 이로 인해 손해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 여기는 이제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불리해지죠. 만약 이 사람들이 예상하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손해보니까 방어행동 하겠죠. 방어행동 하면은 크게 손해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예견이 되면은 손해보는 사람들이 방어행동을 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적어지는 건데 하나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너무 강합니다. 오히려 이거 알아두세요. 우리 얘기했죠. 구두창 비용이 뭡니까? 구두창 비용. 여기 이제 화폐자산가들이 물가가 예상돼가 자기가 손해보니까 현금 보유를 줄이고 예금을 인출하고 정권 같은 거 팔아가지고 부동산으로 바꾼단 말이죠. 부동산 바꾸는 과정에서 은행 들락거려야 되고, 은행 들락거리고, 신발 닳고, 시간 들고, 교통비 들고, 이런 걸 총체적으로 구두창 비용이라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화폐자산가가 물가를 예상했을 때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행동에서 일어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메뉴 비용 들어가죠. 메뉴 비용. 메뉴 비용은 이제 붕어빵 기업의 물가 오르니까 붕어빵 가격을 이제 100원에서 200원 올려야 되잖아요. 예상돼가지고 이제 내가 손해 안 보려고 이제 100원에서 200원 올릴 때 그럼 포장지 교체해야 되죠. 그럼 가격 올린다고 홍보해야 되죠. 이런 거를 메뉴 비용이라 하잖아. 이런 거는 오히려요, 물가가 예상되어 가지고 방어 행동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들어간다고 물가가 예상됐다고 해서 전혀 손해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강한 말이죠. 이거는 오히려 물가가 예상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가격을 물가만큼 움직일 때, 이런 화폐자산을 실물자산으로 바꿀 때 이렇게 들어가는 부대비용들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손해보는 사람 전혀 없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죠. 물가 올라가면. 그래서 인플레이션세를 내는 효과가 발생한다. 맞죠?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질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세금 내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그래서 불리하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인플레세가 나오는데, 원래 인플레세가 무슨 뜻이죠? 인플레텍스. 원래 인플레텍스의 원래 개념은 여기 보면은요, 채무자가 유리해진단 말이에요. 채무자가 돈 빌린 자가 실질 채무액이 다운되기 때문에 유리해진다 이죠. 그래서
우리 채무자의 대표적인 자가 또 정부가 있잖아. 정부는 돈을 많이, 공채를 많이 빌리가 채무자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이 정부의 실질 채무액이 다운돼가지고 조세를 걷어가 채무를 일부 갚은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보인다. 그래서 그걸 인프레 텍스라고 하죠. 인프레 텍스는 실질 조세를 거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부의 실질 채무액이 물가가 올라갔을 때 이제 다운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거둔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프레 텍스입니다. 하여튼 2번은 맞네. 답은 2번이고요. 3번에 예상하지 못한 인프레가 발생할 경우에 미리 계약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이 물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근로자가 불리해지잖아요. 임금을 물가에 연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고정된 임금을 받으면 그 임금 가치가 실질 임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동자가 불리해지고 기업은 유리해지죠. 기업은 실질 임금이 낮아지니까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본다 이거 틀리고요. 노동자가 손해를 보죠. 기업은 유리해지는 게. 4번 예상하지 못한 인프레가 발생할 경우 자연 실업률이 하락한다. 자연 실업률은 나중에도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완전 고용화 실업률로 자발 실업만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상하지 못한 인프레가 발생하면 보통 호황이죠. 호황 때는 경기적 실업만 감소합니다. 완전 고용화 실업률은 그대로죠. 실제 실업은 다운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경기적 실업이 마이너스 돼가지고 실제 실업은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 실업률, 완전 고용화, 자연 실업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자연 실업률 값을 필립스 곡선 이렇게 자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약간 말씀드리면, 우리 필립스 곡선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장기 필립스 곡선이고요. 장기 필립스 곡선. 그 단기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단기 필립스 곡선. 여기가 이제 완전 고용, 자연 실업률이잖아요. 완전 고용, 자연 실업률. 장기에 놓이는 실업률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인프레가 발생하면 경제가 일로 가죠. 요거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이 되면 경제가 일로 갑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 실제 실업률은 완전 고용 실업률이 떨어집니다. 여기 이제 경기적 실업이 마이너스 돼가지고 실제 실업은 여기 다운됩니다. 이렇게 딱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 파란 선이 움직이는 걸 알아야 하는 거죠. 이 파란 선이 좌측 가야 이제 자연 실업률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자연 실업률은 그대로고 경기 실업이 마이너스 돼가지고 실제 실업은 좀 다운된다. 이제 여기로 가는 거는 이제 반대죠. 예상하지 못한 물가 하락이 됐을 때죠.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이제 실업이 또 늘어나게 되는데 이건 이제 경기적 실업이 또 플러스가 발생해가지고 불황이 된 거죠. 여기 불황이고 이쪽이 호황 아닙니까? 그죠? 이 이야기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해야 이렇게 움직이지, 예상하면 파란 대로 움직이게 되죠. 장기에는 항상 물가가 예상되면 파란 대로 움직이게 되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예상하면, 물가를 예상하면 이거를 탁 이동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물가 상승을 나중에는 기대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고요. 또 여기 갔을 때 물가 하락을 기대하게 되면 이게 단기 필립스가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장기는 항상 이렇게. 이것도 삼각형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자, 그래서 4번에 이제 자연 실업률이 하락한다. 이거 틀리죠. 경기적 실업이 감소한다 이래 되고 실제 실업이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맞는데 자연 실업률이 하락한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자, 그 10번은 그렇게 이제 푸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가보겠습니다. 필립스 곡선에 대한 또 이제 정확한 내용.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자, 1번 장기의 필립스 곡선은 수직이죠. 수직이 되는 이유는 합해 착각이 존재하게 됩니다. 합해 착각이 있으면 노란대로 움직이죠. 노란대로. 물가 오르실 때 착각에 예상하지 못하면 여기로 가고 물가가 내려갔을 때 하락을 기대 못하면 여기로 가죠. 그래서 물가가 예상 안 되면 노란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상되면은 파란대로 탁탁 들어오게 됩니다. 파란대로. 그래서 그거 수직이 되는 이유는 합해 착각이 있는 게 아니라 합리적 기대 때문이에요. 혹은 이제 반응을 탁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답은 바로 1번이네요. 1번이 답입니다. 1번이 답이고, 그럼 일단 문제 다 풀고 우리가 이제 필립스 곡선과 관련된 거 좀 이제 전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필립스 곡선은, 원래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사이의 관계를, 역관계죠. 역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죠. 원래 그 조사된 필립스는
실업률과 물가의 역관계를 조사한 그래프죠. 3번 스태그플레이션은 필립스 곡선의 불안정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두 번째 사례죠. 기존의 필립스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 비판 중에 두 번째 비판이고, 첫 번째 비판은 이제 장기의 경제 상황은 이 필립스고 설명은 이 단기 원래 필립스가 설명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두 번 비판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장기 필립스는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에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역의 관계를 보여주고, 뭐 2번에서 말한 것처럼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요건 이제 우리 필립스와 그건 이제 필립스에 대해서 여러분 이론에서 공부하신 거 전체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우리 필립스 곡선하고는 총공급 곡선의 형태와 직결되어 있죠. 그죠? 필립스 곡선하고요, 총공급선하고요, 요거 직결되어 있다. 밀접하게 연관돼. 이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필립스는 이 우하향, 요 물가 상승률이고요, 여기 이제 실업률인데, 우하향의 역관계를 갖고, 이게 원래 필립스가 조사한 그래프죠. 요 원래 필립스는 요런 나라만 보여주잖아요. 여기 물가, 국민소득, S가 우상향인 나라에 필립스 곡선이고, S가 우상향인 나라에 필립스 곡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3장에서 총공급이 우상향하는 이유, 학파는 누구 다 공부했잖아. 그거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다가 필립스 곡선 하나 더 얹어주면 돼요. S가 우상향인 나라는 무조건 원래 필립스 있잖아. 우하향 필립스. 이런 필립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만약 이 나라가 AD를 1번으로 보내고 경제가 1번으로 가고 AD를 2번으로 보낸다. 경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여기다 표현하면 이렇게 1번은 이렇게, 2번은 이렇게 가는 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총 공급이 수직인 나라가 있잖아요. 뭐 장기 나라, 합리적 기대하는 나라, 신축 나라는 AS가 수직이죠. 그러면 그 필립스도 수직이고, 여기서 그 AD가 이렇게 이제 1번으로 가고 2번으로 움직이면 여기서는 요 선을 따라 그냥 1번, 2번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나라도 있는데, 이런 나라의 필립스, 요게 원래 조사된 필립스니까 이런 나라의 상황은 설명 못한다. 비판 한번.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우리 70년대 올 쇼크가 일어나니까 AS가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AS가 1번으로, 물론 올 쇼크는 요 2번이지만,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움직일 때는 두 마리 다 잡고 두 마리 다 놓치는 상황이 벌어진대. 이런 상황은 또 요 필립스로 설명이 안 되죠. 물론 이것도 설명 안 되지만은, 요거는, 요 기존의 필립스가 이게 이동으로, 1번은 좌하방 이동, 2번은 우상방 이동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필립스는 요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요것만 보여주시고, 요런 상황을 설명 못한다. 한 번 비판. 요런 상황도 요 필립스로는 설명이 안 된다. 두 번 비판. 그렇게 받았다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서 요거 지금 요 아래 위 그림이 정확한 같은 의미의 그림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1, 2, 1, 2, 요거 1, 2, 1, 2, 그 다음에 요거 1, 2, 1, 2. 같은 의미의 상황이다라고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죠. 요거 이제 세 개를 또 결합한 게 이제 자연 실업률 가설, 통화주의 학파에, 적응적 기대 학파에 자연 실업률 가설이잖아요. 그죠? 우리 자연 실업률 통화주의 학파들은 적응적 기대 학파잖아요. 단기에는 기대 못하고 이렇게 움직여요. 장기에는 기대하면 이렇게 되고, 중간에 이제 물가를 기대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동하는 것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결합해 그리면 통화주의 학파의 논리, 적응적 기대 학파의 정책 논리, 그게 바로 자연 실업률 가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함께 겹쳐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자연 실업률 가설이고 통화론자들의 논리고요. 적응적 기대 학파의 논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걸 옆에다가 할게요. 옆에다가. 먼저 S가 이렇다. 단기 S. 그러니까 이제 필립스 이렇다. 이렇게. 자, 여기 AD가 만나고 있다. 경지가 요 1번이다. 그럼 여기서는 1번이 얘기를 합시다. 아무 데나 잡아도 되지만 여기를 잡아도 돼. 1번. 여기서 이제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재정금융이 들어갔다. 확장 재정금융이고 경제가 일로 움직이죠. 이번으로. 물가 상승을 기대 못하고 있잖아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기대를 전혀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경제가 이쪽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2번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물가를 슬슬 적응해 가면은, 기대해 가면은 여기 이제 좌측으로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착착착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필립스로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봐야 되죠. 이런 식으로. 우상방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장기에 이제 물가를 완전히 기대하면은 원래 소득 수준까지 다뤄가죠. 여기까지. 여기 3번. 여기로 들어오는데, 그럼 이제 1번과 원래와 이 장기에 놓이는 3번을 연결하면은, 여기서는 장기 총 공급이 될 것이고요. 여기로 들어오요. 여기서도 이제 원래 실업률까지 되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3번. 그럼 여기 이제 3번 요 장기에 놓이는 요 경기점과 요 원래 1번을 연결하면, 필립스도 수직의 필립스가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똑같은, 요렇게 삼각형 가죠. 그럼 이것도 요렇게 삼각형 가는 거겠죠. 이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물론, 또 긴축 정체 펼치면 여기로 갔다. 이거 이제 4번에, 여기로 갔다가, 1번에 4번으로 갔다가, 장기에는 이렇게 이제 물가 하락을 기대하면 여기 가서 5번으로 간다. 긴축 정책이 들어왔을 때는 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 여기서 출발할까요? 여기서, 여기 이제 1번이라 하면은, 긴축 정책이 펼치면 초단계에는 경제가 일로 갑니다. 갔다가 물가 하락을 기대하면 싹 이동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4번으로 이렇게 1, 2, 1, 4, 5 여기 4, 5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장 정책이 들어가면 이렇게 움직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확장 정책이 들어가면 이렇게 움직이고요. 여기서 긴축 정책을 펼치면 여기로 갔다가 결국 여기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출발했을 때 긴축 정책을 들어가면 초단계는 여기로 움직이다가 물가를 기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물가를 완전히 기대하면 여기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삼각형상을 잘 그려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 실업률 가설인데요. 이 핵심 포인트는 그 재정금융은 단기적으로 실제 경기 실업을 줄이고 경기적 실업이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소득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 소득하고 이 실업률이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완전고용 잠재 GDP하고 자연 실업률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재정금융정책은 이 경기 실업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 실업, 단기적 실제 실업에 영향을 주고 또 단기적 소득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장기에는 여기로 들어온다. 또 장기에 여기로 들어온다. 그래서 장기에는 이 재정금융은 완전고용화 실업률, 그 자발 실업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또 완전고용 잠재 GDP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장기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런 논리가 되는데, 요게 이제 좀 반대되는 현상으로 발견된 게 일익현상이라는 게 항상 같이 일익현상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익현상. 요거는 이제 정설로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하나의 발견된 현상이니까 요거 이제 반하는 현상입니다. 이거. 그래서 일익현상은 이렇게 경제가 뭐 이제 호황이든 불황이든 다 적용되는데, 이제 처음 발견될 때는 불황에서 발견됐죠. 실업률이 늘어나는 상태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실업률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일로 간 건데요. 소득이 떨어진 상태죠. 이 소득하고 이 실업률하고 연결되는데, 늘어나서 장기화되면은, 이 말이죠. 이게 장기화되면은, 이제, 이게 돌아올 때도 요까지 안 들어온다. 자연 실업률까지 안 들어오고, 들어오다가 여기서 멈춰버린다. 그래서 여기서 멈춰버리니까 이 파란 선 위치가 움직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한번 늘어난 실업률이 오랫동안 장기간 지속되면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원래 자연 실업률까지 복귀하지 않고 자연 실업률 자체가 이렇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 버린다는 이런 현상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자연 실업률이 요 과거 실업률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 버린다. 혹은 물론 이제 확장 정책에도 들어올 때 이까지 안 들어오고 이렇게 자연 실업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재정금융 정책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은 이 자연 실업률 자체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심리를 가설하고는 완전 정반대의 그런 내용으로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연심리는 이제 아직까지는 정설이고 경제학 원론에서 일익 현상 하나 발견된 반대 현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일익 현상에 대한 원인 같은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은 잘 안 물어볼 거예요. 우리 기본서에는 일익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한 6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 부분은 크게 뭐 중요성은 없는 겁니다. 하여튼 일익 현상 자체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 붙고 이제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13번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폐쇄경제에서 완전고용 상태일 때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면 그러니까 총수요가 너무 총공급에 의해서 초과하면 수요 견인 인플레가 발생하죠. 아시죠? 그죠? 우리가 인플레는 두 가지가 수요 견인 인플레와 비용 인상 인플레, 코스프시, 디맨드 풀 두 개 있죠. 그래서 완전 고용에서 총수요가 총공급을 확 초과했다. 그러면 인플레가 수요 견인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완전 고용이 있다가 총수요가 갑자기 확 증가됐다 하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총수요까지가 나왔잖아요. 총공급은 여기인데 그래서 총수요가 총공급 우리 이거 인플레 갭이라죠. 그럼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요. 결국 경제는 여기로 가게 되죠. 그리고 장기에는 더 아무 대책 안 씌우면 장기는 더 물가가 오릅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맞고 2번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개인들이 재화를 미리 사두려고 한다면 사재기 한다면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될 수 있겠죠. 맞고 3번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은 비용 인상 인플레를 유발할 수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인플레이션으로 사회 구성 사이에 소득이나 부가 재분배된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익 본다 말이죠. 맞고 그럼 답은 5번밖에 안 되겠는데 5번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국공채를 매입하면 안 되죠.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면 통화량 증가인데요. 통화량 증가는 더 물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긴축금융을 해야죠. 통화량을 축소시켜야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도 우리의 인플레는 너무 쉽잖아요. 그 인플레의 원인은 이게 이제 수요 견인 인플레가 있고요. 수요가 쫙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수요 견인 인플레죠. 보통 수요 견인은 소득을 늘리면서 물가를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수요 견인은 코스프시는 이 총공급이 좌측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가면서 물가를 올리는 게 코스프시죠. 근데 이거는 소득을 다운시키면서 경기 불황을 초래하면서 물가를 올리는 이제 자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하죠.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합니다. 그 원인은 이거는 우리가 앞에 뭐 13장에 다 했잖아요. 모든 총수요 우측 이동이 수요 견인 인플레의 원인이고 모든 총공급의 좌측 이동이 코스프시의 원인입니다. 그 대책은 이제 뭐 또 이거는 이거 내리는 긴축 재정 금융이 대책이고요. 요걸 끄집어 내리는 소득 정책, 인력 정책, 구속개선 정책, 기술 개발 정책 이런 것들이 대책이죠. 적절한 대책이죠. 자, 인플레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분으로 가겠어요. 시럽의 종류를 물었는데 다음 중 마찰적 시럽. 마찰은 탐색 시럽이라기도 하고 자발 시럽이죠. 마찰적 시럽에 대한 이유. 마찰적 시럽, 자발 시럽, 탐색 시럽은요.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의 일시적 시럽입니다. 그죠? 여기 갈 수 있는데 여기는 가기 싫단 말이죠. 내하고 안 맞다. 내하고 뭐 조건이 안 맞다. 더 좋은 데로 가자. 내한테 맞는 데로 가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럽이 되어 있는데 요거의 이유로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근로자들의 다양한 선호와 능력 맞고요. 불안전한 정보, 그 다음 지리적 이동이 또 잘 어려워서, 그 다음에 직장을 탐색하는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5번이 답이네.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제, 효율성 임금 이런 거는 구조적 실업, 비자발 실업, 구조적 실업의 원인이죠. 구조적 실업은 굉장히 포괄적인데 우리 실업의 종류는 또 이제 자발 실업이 있고 비자발 실업이 있고요. 자발은 이제 하나 마찰, 탐색 실업이고요. 비자발은 이제 단기적으로 심각한 비자발이 경기적 실업이 있고요.
장기적인 비자발로 이제 구조적 시럽이죠. 네. 요거는 이제 이미 다 설명드렸고, 요거는 이제 반드시 이렇게 불황 때 수요 부족으로 우리 국민들이 불황에 물건을 사 먹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 물건 안 팔리니까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시럽이 발생하는 거죠. 요거 이제 경기적 시럽입니다. 그 외에는 뭐 거의 이제 시럽자 중에는 이제 구적 시럽이죠. 그 외에는 거의 구적 시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최저임금제나 우리 효율임금 이런 거 있죠. 노동시장의 불균형, 여기 이제 균형임금인데 최저임금제나 효율임금은 이렇게 임금을 올리잖아요. 이렇게 올리면 요 임금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노동 공급자들이 노동 공급을 이만큼 하는데 기업들의 노동 수요는 요것밖에 안 되니까 요것만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도 채용 안 되니까 여기 이제 비자발인데요. 그럼 이게 비자발이, 요 비자발이 이게 경직 시럽은 아니거든요. 이 구속 시럽입니다. 효율임금, 노조임금 인상 혹은 최저임금제에 의한 요 초과 공급에 의한 비자발 시럽은 구조적 시럽입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구속 시럽은 산업의 사용화에 의한 시럽,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호황을 띠는데 어떤 사람은 불황이 돼가지고 이게 노동자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럽. 또 기업이 노동자가 필요는 한데 그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갖춘 노동자는 없어. 실업자는 많은데 그런 요구하는 기술을 갖춘 노동자가 없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구속 시럽입니다. 그리고 대책 다 아시죠? 이거는 그래도 대책은 뭐 정보 제공, 지급소, 소개소, 알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그 다음에 실업보험제도를 개선해야 되죠. 실업보험제도 자체가 자발실업을 늘리는 제도거든요. 도덕적인 일을 부리잖아요. 그죠? 적극적 구직활동을 꼭 이렇게 열리하기 때문에 실업보험제도의 개선 이런 거고, 자, 요 놈은 이제 확장재정금융입니다. 총수요 확대책, 확장재정금융이고, 요 대책은 우리가 이제 그 교육훈련, 직업훈련 등 인력정책이라고 이제 정리 다 되어 있죠. 이건 뭐 너무 쉬우니까. 하여튼 15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최저임금제. 그 다음 16번에 이제 자연실업률 가설을 또 물어봤네요. 자연실업률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경제안정화 정책인 재정금융이 매우 효과적이다. 이거 틀리네요. 재정금융은 단기에 경기실업에 조금 영향을 미치가 있고 실업률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지만 장기에는 결국 이 장기적 실업률,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걸 더 포인트로 하고요. 장기를 더 포인트로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바로 답입니다. 이번에 이제 기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 그래서 단기에는 물가를 기대 못해서 노란대로 움직이다가 이제 장기에는 물가를 기대하면 파란선으로 돌아온다. 이런 게 물가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에 장기에는 화폐 착각이 존재할 수 있지만 장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뭐 이야기고. 4번에 장기에는 필립스 곡선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다. 맞고요. 5번에 단기적으로 실업률 물가 상승 사이에 상충관계, 역관계가 나타날 수 있지만 단기에는 필립스가 우하향할 수 있지만 장기에는 전혀 관계없다. 장기에는 수직이니까 수직의 필립스니까 물가와 실업률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다 맞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그 다음 17번에 또 이제 필립스 곡선 또 물어봤어요. 17번에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연 실업률이 증가하면 자연실업, 이제 자발실업, 마찰실업이 증가하면 그러면 자연실업이 증가하면 필립스 곡선은 이 단기, 장기 필립스가 다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여기가 장기 필립스고 여기 자연실업률이잖아요. 근데 단기 필립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경제가 여기 있다. 그 자연실업률이 이제 자발실업입니다. 자발실업이 늘고 줄고 하면 이게 움직이죠. 예. 그 경기적 실업만 움직이고 있고는 요 선으로 움직이고요. 경기적 실업이 감소하면은 경제가 일로 가고요. 경기적 실업이 증가하면은 경제가 일로 가죠. 요 파란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 노란선으로 움직이는 거는 경기적 실업이 플러스 발생하고 여기로 가는 거는 경기적 실업이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연 실업률이 움직이면 자발 실업이 늘고 줄고 이 파란선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늘어가는 게 물론 이리 되면 단기 필립스들이 같이 따라 이동합니다. 그리고 자연 실업률이 감소하면은 이 파란선이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럼 이 노란 것도 같이 따라 움직이고요.
자연심 자체가 움직이고 파란선이 움직이니까 필립스 곡선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증가하면 필립스는 왼쪽이 아니고 우측이죠. 우리 필립스 곡선의 이 X축은 실험률입니다. 실험률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반대 그림이 이제 이 총수요 총공급 그림은 이 국민소득이니까 요거하고 이제 반대로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이 놈이 여기로 가면 실업률이 늘은 거고, 여기서는 요 소득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고. 근데 요건 이제 이거는 물가 수준이고, 이거는 물가 상승률, 이제 변수는 다릅니다. 여기는 필립스 곡선의 Y축 변수는 물가 상승률, 여기는 물가 수준. 근데 이제 다르지만은 좀 비슷한 용어 아닙니까? 비슷한 변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실업률하고 여기 소득은 역관계의 그 변수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자연심률 증가하면은 필립스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상충관계를 보여요. 여기 이제 원래 필립스겠죠. 원래 필립스가 노란 거 아닙니까? 노란 건데, 이제 여기 답이네. 답은 2번이고요. 3번에 기대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면, 기대 물가가 이제 점점 상승하면 필립스는 왼쪽으로 이동한다. 틀렸죠? 누수했잖아요. 여기로 갔다가 이제 물가가 올랐는데 그 기대를 못 하면 여기로 갔다가 물가 상승을 슬슬 이제 기대해 나가면 이게 우측으로 이동해요. 이렇게 우측 상방으로 이동하죠. 요 총공급은 좌측 상방으로 이동하고요. 총공급은 좌측 상방으로 이동하요. AD가 이렇게 나갔을 때 물가 상승을 기대 못하면 여기로 갔다가 물가 상승을 슬슬 기대하면은 이거는 좌측 상방으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렇게. 이거는 우측 상방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대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면 필립스 곡선은 우상방 이동, 우측으로 이동. 뭐 단기 총공급은 좌측 상방 이동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은 틀리고, 4번에 단기 필립스 곡선이 장기 필립스보다 가파르다. 이 가파른 게 파란 게 더 가파르고 노란 거는 이거보다 가파르지 않죠. 틀렸고, 올해 자연 실업률 가설이라면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수평선이 된다. 이거 틀리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2번만 옳습니다. 2번만. 자, 그 다음 19번은 이제 필립스 곡선과 관련된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런 식이 나오면 필립스 곡선 방정식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물론 출제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분명히 그 시가 한번 보죠.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9번에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율과 실업률 간의 관계가 아래 식과 같아.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했네요. 근데 이제 여하튼 식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율, 여기 파일 합시다. 보통 파일화 표기됩니다. 인플레이율 나오고,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1.0은 이수나 만하는 건데 1.0 곱하기 실업률 U라 U.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자, 하여튼 여기 인플레이율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P 도덕이고요. 여기 실업률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방정식이 나와 있으면 실업률 나와 있고 물가 상승률 나와 있죠. 이거는 물가 예상 기대율, 물가 기대 상승률, 요거는 표시가 안 되는데 그렇게 이것도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특히 이제 실업률하고 여기 마이너스 관계로 되어 있죠. 이거 물가 상승률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필립스 곡선의 방정식에서 눈치채야 됩니다. 이거 갖고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이 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틀린 것은 1번 우리나라의 장기적 인플레이율은 3%다. 장기는 자연심리를 복귀했을 때, 장기 필립스 곡선에 들어왔을 때 그 물가 상승률입니다. 3%이다. 여기 보면은 이 식에서는 이제 우리가 자연실업률 있잖아요. 장기 자연실업률. 여기 이제 이 장기 필립스고요. 이 단기 필립스가 있을 때 요거 기준 있죠. 여기 우리나라 자연실업률에 있을 때 자연실업률이 얼마인가를 알아내는 게 참 중요한데,
자연 시름률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불변하게 유지되죠. 경제가 자연 시름 이탈하여 실업률이 떨어지면 물가 상승률은 가속되고요. 또 자연 시름에서 늘어나가고 실질 실업이 이렇게 자연 시름률보다 커지게 되면 이제 물가 상승률은 감속돼 버리죠. 그러니까 경제가 노란대로 움직이면 물가 상승률이 가속되거나 감속되고 움직여 버립니다. 근데 이제 파란데 들어와 있으면 이 물가 상승률이 움직이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자연 시름률 정의 중에 그런 게 한 개 있죠. 물론 완전 고용화 실업률이라는 것도 있고 현재 물가 상승률을 더 이상 가속하지도 감속하지도 않는 실업률 이런 정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 물가 상승률이 움직이지 않을 변하지 않으려면 여기 U가 4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 U가 4가 되면 여기 4 빼고 날아가고 물가 상승률이 3%로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죠. 이게 막 움직여버리면 여기 숫자가 막 움직여버리면 여기 물가 상승률이 이제 3%보다 올라가거나 또 내려가거나 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에 4%가 되면은 여기 딱 날아가니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3%로 움직이지 않죠. 그럼 요거 시를 딱 보고 야 우리나라 실업률이 4%로 들어가면 이게 안 움직이네. 그게 이제 자연 실업률이라는 거죠. 이게 움직이지 않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입니다. 그러면 와 우리나라가 자연 실업률 자체가 또 4%구나. 파란 데가 자연 실업률인데 4%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물가 상승률이 또 3%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우리나라 장기 인플레이율. 자연 실업률은 4%고 또 그때 인플레이는 3%입니다. 그럼 이번에 위식은 단기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여기 보면은 요 필립스 곡선 방정식은 지금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역관계죠. 역관계죠. 그러면 이런 필립스 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런 거는 우리 총공급은 또 우상향하는 총공급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위식은 단기 총공급이 우상향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맞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연 실업률은 4%다. 이미 이야기했고요. 그럼 1, 2, 3 다 맞고요. 4번에 고용이 완전 고용을 초과하는 경우, 경기 호황 때인데 초과하는 경우 인플레이율은 반드시 3%보다 높다. 당연히 이거 보면 우리가 이제 고용이 완전 고용을 초과하면 여기잖아요. 이리로 간 거죠. 실업률이 경기직 실업이 마이너스 돼가지고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진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우리 실업률이 4%보다 떨어지고 3%가 됐다 그래요. 그럼 여기 이제 경기가 아주 좋아졌다는 건데 완전 고용을 또 초과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여기 또 앞에 마이너스니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3%보다 올라가게 되죠. 그럼 그게 이제 여기로 갔다는 거니까 물가 상승률이 3%보다 더 치솟게 되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4번은 맞고요. 5번이 답이네. 위식은 경기 침체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식은요, 요 경기 침체기나 경기 호황기나 다 적용됩니다.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이제 19번까지 풀고 20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